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41개? 43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출석률이 90%가 넘고 상임위원회 출석률도 90%가 넘고 아주 유력 정치인인데도 의정 활동이 상당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의원님 한번 띄워드렸습니다. 마지막 예. 하나만 마지막에 선거구제 그걸 제가 네, 네. 말씀을 너무 당 이야기하다가 거기에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 선거구제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저는 의미 있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총에서 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대 100, 지역구 200, 그리고 비례는 100으로 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되 그 연동형 방식에 대해서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준연동형, 복합 연동형 또는 보정 연동형을 한다. 연동의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비례대표의 방식에 대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해서 지역구들을 타파하자, 이런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을 발표한 의미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면 안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소소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간사관 위원장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안이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 개혁을 주도해야 될 입장에서 안을 못 내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다라고 많은 의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을 내서 충분하게 협상하자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 안을 내고 났더니 지역구를 53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겠냐, 너희들 안 하려고 하지 않냐. 제가 어제도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좀 죄송하지만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이 그런 안을 냈다는 것은 그걸 수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 지역구가 줄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253개 지역위원회 중에서 53개 지역구를 없애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그런 안을 확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 할 의지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선거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와 그리고 때로는 질타와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그냥 양비론적으로 비난하지 마시고 안을 내지 않고 있는 당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안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안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번만은 선거구제 개편이 돼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선거구제 개편은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렵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선거구제 개편은 개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총에서 이런 안을 확정을 해서 지금 오늘 또 소소위가 어때 됐냐, 제가 오전에 저희 당 간사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면서 이번만에 이뤄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선거구제 개편 작을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정치개혁의 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논의를 좀 좁혀서 호남 정치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죠. 박상원 실장님. 네. 정당 정치가 지금 현대 정치를 거의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정당의 민주화라든지 정당 가입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 전 의원님 말씀처럼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을 텐데요. 호남 정치를 돌아보면 참으로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동안 상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지금 그 호남 정치를 보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당시는 이제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 이제 그때 압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앞에서 지적했지만, 그동안 그 민주당의 호남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거의 다 반작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들어오면서 정권 초기에 나름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든가 호남 인재를 좀 어떻게 보면 잘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친호남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창출에 앞장섰던 호남에 대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히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전망,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이제 호남에 대한 정책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이제 예산을 포함해서 호남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제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 통계 수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배려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 비율에서 참여정부 때 26% 정도였습니다. 이게 거의 5년 내내 이걸 유지해 왔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13.9%였습니다. 이 프로테지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영남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15.8%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제 1년 7,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32%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다 호남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또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 총리께서도 호남의 또 출신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수치상, 통계상 호남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적인 편중이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도 와서 참여정부 때 결국 호남 홀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통계도 유의미하지만 문제는 호남 출신이라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분들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먼 원적이 또는 그냥 호남에 연고가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얼만큼 호남의 정서를 대변할 수가 있느냐, 호남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든지 또는 호남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느냐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남민의 궁극적인 말씀드린 이 비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무튼 호남에 계신 분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분들이 내각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호남에 대해서 바로 어떤 걸 한다기보다는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정책에 의해서 호남이 충분하게 하고 있고 어제 예타 면제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결코 호남이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거나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 예산에 있어서 호남이 소외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런 기조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저 역시 노력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당과 관련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훨씬 더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총선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시민적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물론 대선 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상당 부분 극복을 했지만 호남에서 민주당이 구심점, 중심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총선에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훨씬 더 노력을 해서 호남에서도 진정하게 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 관련해 가지고 이쪽 지역 자치단체장은 상당히 반긴다 이렇게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좀 더 따져보면 그 관련 면제 대상 사업이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경상도 쪽으로 좀 집중됐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또 광주시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학단지 이것도 광주시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1조 원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반영된 건 4천억 원이 됐죠. 약간은 서운한 점이 있다는 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관 본부장님 호남 정치 관련해서 질문 추가로 해주시죠. 그 방금 중앙당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항상 지켜보지만은 선거 때만 민주당은 호남을 찾는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중앙당에서 상당히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따로 뭐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정당의 역시 그 근본 목적은 역시 그 정권을 잡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차기 대선에 대해서 좀 여쭈면다면은 조금 이른 감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대선을 차기 대선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뭐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호남 정치인 가운데서 포스트 DJ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최근에는 이낙연 총리가 여권 내 그 빅3 정도로 이제 랭킹을 이름을 올려 내리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는 뭐 조금 자조 섞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기 이어서 이제 송영길, 뭐 임종석 또 여기에 계시는 저희들이 왜 모셨겠습니까? 우리 전해철 의원도 거기에 포함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은 차기 대선에서 과연 호남 정치인의 대권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역할을 얼마 정도나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 하시다가 곳곳에 이렇게 사회자님이나 또 봉장님께서 조금 더 지적해 주신 분, 또 이렇게 좀 미흡한 부분, 또 우리 노력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잘 수용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차기 대선 관련인데요. 사실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남만의 후보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연합을 택했습니다. 왜 연합을 택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탄생은 영남의 개혁 후보를 호남이 지지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 호남이 물론 독자적인 후보로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연합이라든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현재까지 쭉 나왔던 지형과 그 결과를 봤을 때는 그리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호남을 대표하고 또 호남의 여러 가지 부분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민주당의 확실한 후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거나 또는 당에서 완전히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무튼 호남을 대표하거나 또 호남의 대선 주자가 나올 때는 민주당에서 큰 역할과 그리고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가 전제됐으면 돼야 되고 그 전제가 있어야만이 또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좋은 결과가 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호남 출신의 많은 좋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충분하게 정치의 역량도 발휘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국민들과 만나서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해야 될 지향점에 대한 설명과 또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좋은 후보가 선별되고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선정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좋은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에 대해서 이제 좀 과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 저의 꿈이고 현재 지향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누구 못지않게 정말 노력을 했고 또 누구 못지않게 문재인 후보 또 문재인 대통령 가까이에서 노력하면서 정부 탄생을 위해서 해왔습니다. 당연히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하겠다. 아시다시피 저에 대해서 때로는 악의적으로 뭐 삼철이라고도 하고 측근을 물러나라고 할 때 제가 한 번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일념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라는 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저는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당의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 제가 경기지사 선거에 실패하고 그리고 전당대 과정에서는 제가 후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할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당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대로 분권화되어 있는 정당이라든지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가장 쉬운 당헌 당규를 준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고 거기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소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는 좀 미완에 제가 또 실패한 그런 역할이었지만 앞으로 제게 역할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제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아무튼 당이 굳건히 서는 게 필요하다. 사실은 그 당이 굳건히 서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청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 예를 들면 이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 데서 시행착오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좀 더 나은 보완책이 있었다면, 그걸 시행하면서 그걸 함께 갈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더 같이 했다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같이 했더라면 그런 국민적인 많은 비난은 받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당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당 정책의 관계이고, 그걸 위해서는 당 역시도 그냥 청와대와 내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고, 그 체제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상임위 중심으로 한 사람 두 사람이 그냥 독주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똘똘 뭉쳐서 전문성을 가진 상임위가 정책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것이 저는 정당이 필요하고 진정한 정책 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을 저에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그 호남만의 후보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총리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조심스러웠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 호남의 후보가 제 드린 바와 같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왜 김대중 대통령께서 DJP 연합을 했겠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능력이 떨어지십니까? 역량이 떨어지십니까? 아니 국민적 지지가 다 부족합니까? 그런 연합에 의해서 당시 그 어려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호남인들이 저는 보기엔 늘 정치적인 전략적 선택을 한다. 때로는 호남의 후보가 없을 때는 영남의 개혁 후보를 해서 정권을 다시 한번 교체하게 하고 또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호남의 후보는 적어도 전국적인 많은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여야 되고, 그 수단과 방법으로 저는 민주당 내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는 것이 그걸 보완하고 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여서, 제가 어떻게 감히 지금 후보 1위가 안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 잘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 좀 부원하면 이런 거거든요.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뭐 가장 가까이 있었고요. 실제 그 당시에는 국회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절대적으로 당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다음 대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에는 조직과 예산과 준비된 역량, 축적된 역량이 있습니다. 그 당과 괴리가 있거나 당과 함께 가지 않아서는 절대 대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나가셔야 됩니다. 비록 야당 대표라는 것이 무덤이다, 정치인의 무덤이고 대선 후보로서는 가장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당대표를 나가서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듣고 당을 때로는 장악하고 당과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지도력과 그리고 대선 승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호남에 갇힌 후보가 아니라 적어도 전국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전국적 지지는 민주당이라는 그 터와 그 울타리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호남의 후보가 정해지면 목포 출신이면서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에서 활동하신 우리 전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 박상원 실장님. 네. 역시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잘 고려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호남 출신들의 또 대권을 향한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 지금 앞에서 언급했지만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局비서관, 또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일명 삼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삼철로 불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아주 실세로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지사로 나가셨다가 이제 실패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좀 뜸하시긴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또 다시 힘이 실리지 않느냐라는 현실적인 정치가들의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삼철해서 사실은 그 프레임 때문에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뭐 피해까지는 아닌데요. 굉장히 제가 이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모든 걸 제 어떤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서 측근이고, 아직은 한국적인 현실에서 측근이라는 것은 늘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비선 실세 측근 이런 이미지에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거나 역할을 했던 분이 저나 이호철 선배 또 양경철 전 비서관 세 사람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철자로 해서 이렇게 삼철로 묶음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과도한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또 한순간에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런 평가가 누구보다도 곁에서 가까이에서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도움이 됐고 또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를 했다면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 민정수석 때 전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 하던 업무를 이어서 제가 후임으로 민정수석을 했고, 또 민정수석 때는 이후에 야인으로 가셨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청와대에서 이제 모시고 일을 했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1년부터 출마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곁에서 여러 가지를 보좌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라면 저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단순한 측근으로 해서 제 역할이 또 거기에 다른 역할들이 주어지거나 제가 많은 권한을 누리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당연히 안 해야 되고, 다행스러운 건 저는 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자리매김이 있지 않아도 제 역할이 충분하게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근래 노영민 실장과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2012년에 대선을 출마하시고 낙선하실 때만 해도 당내 특히 국회 기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1년 중순에 출마를 결심하실 때만 해도 또는 그 이전까지는 정치와는 일부러라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희들의 많은 이런 정치적 함께하는 분들이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2012년 대선을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과 함께해야 되고, 더군다나 현역 의원분이라는 현실 정치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러저러한 모임도 만들고 그 당시 후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할 때 이제 참여를 하신 분이 노영민 당시 의원이시고 지금 실장님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도 적어도 한 5, 6년 이상을 저하고는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까운 것도 사실이고, 또 당대표 시절이나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헤쳐나가기 위한 역할을 해와서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청와대 참모분들의 헌신성과, 그리고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서와 국민들이 호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때로는 제가 제언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조금 더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분야에서 김우관 본부장님 뭐 마지막으로 질문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까? 삼철이란 그 별명이 마음에 안 드시면 실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까? 예, 뭐 그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요. 요즘은 오래 떳떳하게 합니다. 제가 그냥 영광되게 그렇게 옆에서 보좌했습니다는 이제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경기도지사 나갈 때 저 외모와 관련해서 뭐 전답이라고도 하고 뭐 몇 가지 그냥 외모 관련해서 별명도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 그냥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했던 뭐 별명들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많은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의문이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호남발전 특위 수석부위원장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지금 광주와 전남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또 일부는 해결이 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이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좀 종합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상원 실장님. 그 우리 그 전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좌하셨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광주 전남에도 그 관련된 결과물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 도시인데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균형 발전 정책 하나로 지금까지 중요한 결과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전남도에 지금 현재 상생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상징처럼 돼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전공대 부지도 지금 선정이 돼서 앞으로 좋은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성공이 광주 전남의 상생, 특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 특히 그 우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련된 법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도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까지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의 어떤 공동 혁신도시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혁신도시 성공은 중요합니다. 지역 성장이라든지 제가 몇 번 강조 드린 바와 같이 국가 균형 발전에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다 생각해서 혁신도시를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빛가람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라 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이 다툼과 소모적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한쪽을 지원해주고 같이 상생한다라고 해서 나주의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것을 함께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아주 정말 모범적이다 생각하고, 얼마 전에 결정된 광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 것도 광주 전남이 그냥 지역의 이익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광주 전남이 좀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좋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선례가 다른 도시 또 다른 지역에도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전공대 역시도 사실 광주는 굉장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주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다음날 광주에서 바로 환영되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을 나오는 것 보고 이게 진정한 상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을 하기를 바라고요. 다만 혁신도시는 작년 2월에 혁신도시 시즌 2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지난번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만들 때는 일단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생활터전을 만든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지난 10여 년을 봐보십시오. 혁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그게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다. 말로만 혁신도시를 해놨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 공공기관 몇 개가 이전한다고 해서 다 효과가 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도시 시즌2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혁신도시 선정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선정된 혁신도시와 지역별 산업과의 클러스터를 강화하자. 지역별 산업과 연계돼서 성장을 하지 않으면 혁신도시 성장만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에 강화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라고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이 하는 게 지금 혁신도시로 만드는 것 등과 자연스럽게 산업적 연계, 그리고 나서 그 성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어떻게 좀 더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게 실질화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주요한 혁신도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맞춰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해찬 대표께서 공공기관 이전, 추가 이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가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와 실질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우관 본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네, 혁신도시가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이루는 것이라면은 지금 강주의 최대 현안 강주형 일자리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고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던 그 일이기도 합니다. 중앙에서 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이고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받고요.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발표를 하고 이제 호남 발전 특위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전남 광주에 와서 많은 분을 보고 할 때 당시 광주시 내지 광주시장께서나 광주시의 가장 큰 이 현안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보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그 공약 작업의 일부를 제가 가담해서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관계되는 분들의 초기 만남을 제가 주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제가 최고위원도 이제 그만두고 또 공식적인 채널에서 이걸 논의해서 제가 쭉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아무튼 초기에 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하나로서 이걸 다루었던 그런 이제 소중한 경험도 있고 해서 점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아마 속보로도 나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실질적인 타결이 됐다. 그리고 앞으로 한두 시간 뒤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안에 사인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저는 뭐 물론 오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또 광주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광주의 문제 이상의 확산과 보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그리고 하청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모델,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광주형 일자리는 너무 필요하다. 이 모험된 사례가 그냥 광주의 생산, 지역경제뿐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사업인데 다행스럽게 오늘은 실질적인 타결을 해서 앞으로 두세 시간 이후면 거기에 따라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제가 광주에 오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제가 광주에 온 선물도 주어지구나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정말 좋은 결과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만의 성공이 아니고 이 좋은 사례가 전국에 확산 보급돼서 어려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상생의 그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가 선물이다. 참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협상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도 그걸 결과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 듣고 또 플로어의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호남을 바라볼 때 상당히 인색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전 의원님께서 이 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바라본 광주와 전남은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느냐, 광주와 전남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뭐 전반적인 전체를 다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조금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린 자기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적인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남은 늘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개혁 진영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때로는 매섭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지지를 보이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그 소중한 경험이 저는 이 정치를 하는 분들 특히 민주화 개혁을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호남이 소외된 적도 있고 또 정치적인 여러 위상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쭉 지금까지의 정치의 역정 그리고 역사를 돌아봤을 때 호남의 선택은 옳은 적이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그 선택이 저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중요한 호남에서 민주당이 좀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걸 꼭 실현시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외빈들 인사 소개할 때 몇 분 빠진 분들이 늦게 보이십니다. 서울에서 막 도착하셨는가 봅니다. 광주전남 언론포럼 부이사장 맡고 계신데요. 지금 서울에서 직함이 서울 50+ 재단 맞죠? 우리 최영준 부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최영호
전 청장님, 예, 최영호 전 청장님 나오셨고, 임미란 광주시의회 부의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패널들의 질문 정해진 시간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방청석에서 모처럼 전 의원님 자리하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질문해보고 싶다 있으시면 한두 번만. 대표로 임미란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실랍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주 시민 150만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전해철 의원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오시면서 기쁜 소식과 같이 함께 오신 것 같습니다. 1시간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내일 1시까지 의회 시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2시 반경에 오신다고 하셔서 너무나 기쁜 소식과 함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함께 강주에 정말 후련한 바람이 불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강주시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꼭 지켜봐 주시고요. 또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부탁을 드리거나 했었을 때 한 번쯤은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시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자 합니다. 강주시가. 그러면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가장 포인트 하나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그러실까요?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책을 맡게 된 우리 김옥조 광주연남 언론포럼 회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의원님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역시 가까이서 대화를 하고 들어야 그분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국가급 지도자의 면목을 가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연관된 궁금증인데요. 이미 이제 국회 의정 활동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 경영 경험도 계시고 그렇다면 이제 딱 한 가지 남은 것 같습니다. 실제 행정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혹시 그런 계획이나 만약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맡아라 하면 어느 부처를 가고 싶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임미란 부의장님께서 또 질문 이전에 따뜻한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희망을 말씀드리기보다는요,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현재 가장 시대적 큰 화두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저는 평화와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평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경제적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나아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평화에 대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등 상당 부분 진전을 했고 또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서 그 평화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듯이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방향을 쭉 추구하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경제인데 이 경제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도 있고 또 더불어 잘 사는 공정경제도 있고 그걸 위한 구체적으로는 이런 고용지표, 일자리 문제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일자리가 좀 더 창출되는 사실 2월 13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 참모든 내각에 있는 분들 뭐 저희 민주당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곤두서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2월의 고용지표는 연중 가장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5, 6월 달에 나오는 고용지표가 과연 일자리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굉장히 노력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는 거라든지 가능하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등이 좀 더 심화되지 않고 완화되어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좀 더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아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삶이 됐으면 좋겠고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런 면에서 아무튼 일자리 문제 중요한 그런
하나의 단초가 되는 광주형 일자리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교육조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하라 하면 이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쭉 민정비서가 민정수석으로 3년 8개월여를 근무했고 해서 청와대에 가서 제가 일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내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사권자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임기 5년 전체 남은 임기의 3년 이상을 배분하면 나을지 그리고 총선의 준비는 어떻게 할지 총선 이후에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가야 될지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려에 의해서 어떤 길이 주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저 개인의 어떤 행정 경험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께는 따로 여쭙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원하시는 부처는 없습니까? 예, 뭐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네. 패널 분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 특히 고향의 지역민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할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탄회하게 말씀하신 의견은 대한민국 정치와 또 호남 정치 그리고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분 패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그 사회자가 아니라 투박하게 글 쓰는 이가 사회를 보는 이 딱딱한 시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호남 유망 정치인에게 듣는다 이 좌담회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해철 국회의원 초청 특별 좌담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 말씀 가름하실 줄 알았는데 따로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예, 마무리 말씀 큰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도 마무리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상 질문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거다라는 이제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서 질의서를 받고 나서 저 개인이 굉장히 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과연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 해왔냐 또 할 것이냐 나아가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뭘 했고 그리고 얼마나 관심 있게 했냐 등등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소홀하고 또 그동안 지나쳤던 것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이사장님이 시작할 때 저에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많은 기대가 아쉬움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제가 호남 출신의 정치인으로 또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임무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호남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역할 역시 저에게 주어진다면 철저히 그리고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오늘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이 훨씬 더 중심에 서고 또 많은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지위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선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